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3 서울경제TV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퍼즐 이론 8강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어느덧 또 8강이 됐습니다. 자, 8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1강부터 8강까지 오늘 8강이니까 8강까지 꾸준하게 청취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올 하반기에는 퍼즐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수익을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 틀었는데 퍼즐 이론이 뭐지? 이제 8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동안 못 보셨던 분들이죠. 그러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1강부터 7강까지 그리고 오늘 8강 실시간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분명히 시장 안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시장은 사실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또 시장이 또 올라가지 않았고 항상 시장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시장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예상 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요즘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 지금 현재 지식 수준보다 분명히 이제 다른 어떤 지식 수준을 여러분들께 더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발전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력한 무기를 이 퍼즐 이론을 통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 주식은 곧 퍼즐입니다. 퍼즐 이론 바로 7강 리뷰부터 말씀드리고 8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8강에 대한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파워포인트 그 화면 이 자료보다는요 그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실 때 필요한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잘 들으시면서 HTS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꼭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7강에 대한 요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하지만 7강 내용 지루했습니까? 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딱 찝어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 시간 동안에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무제표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시고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재무제표 분석.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해드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재무제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재무상태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였고요. 이 3가지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3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재무상태표라든지 또는 이익에 대한 개념인 손익계산서를 많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 기업의 내용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재무제표는 바로 현금 흐름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총 3가지의 자산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본이었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산, 이 자산에서 부채를 만약에 제외하게 된다면 바로 이 자본이 됩니다. 자본이 남아요. 즉 부채를 뺀 자산을 바로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하죠. 순자산. 그죠? 이 개념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이제 투자의 개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순자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채를 낀다는 건 기업이, 순자산만을 가지고, 기업이 이제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들을 끌어올 때 사용되는 비용 자체가 이제 부채로서 남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7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총 3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매출액의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매출액.
근데 매출 총이익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바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머지 이익이 정말 중요한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이 현재 속해 있는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그 기업의 주요 업무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을 통해서 그 기업이 해당 산업 안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업이익의 개념이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뭘까요?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 처리 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순 금액 자체를 바로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영업이익이 어떤 부분에서, 즉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이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가져가는 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다른 이익보다는 더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현금 흐름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만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영업현금 흐름은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지출된 비용보다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다면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자현금 흐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투자현금 흐름은 기업이 새로운 적극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는 만약에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투자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끌어온다. 이게 돈이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투자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 자체.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은 당연히 돈이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면 플러스가 될 거고. 재무현금 흐름은요.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다. 또는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려옵니다. 보통 빌리는 데가 어디일까요? 은행을 통해서 빌리거나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재무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만약에 돈을 빌려온다고 한다면 그 돈은 기업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현금 흐름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플러스로 잡히고 은행의 돈을 오히려 갚을 때는 마이너스로 잡히겠죠. 자, 이거 다 정리가 됐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 기업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영업현금 흐름은 무조건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고 투자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투자까지 한다. 전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바로 현금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또는 투자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다. 이 기업 사활을 건 겁니다. 하지만 안 되면 기업은 죽어버립니다. 이건 위험한 현금 흐름입니다. 또는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였는데 투자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자산을 팔아서 돈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기업이 정말 성장하는 새로운 성장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거나 또는 앞으로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끌어올 겁니다. 벌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별로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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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겠죠. 돈을 당연히 못 버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끌어와야죠. 이런 경우도 별로 좋지 않은 현금 흐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다면 당연히 7강을 다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8강은요, 바로 퍼즐 이론을 계속해서 청취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아실 거예요. 퍼즐 조각, 퍼즐의 외부 퍼즐을 맞췄죠. 외부는 경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그 안쪽 테두리의 퍼즐을 또 맞추면서 국내 경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뭘 맞췄습니까? 바로 산업을 맞췄죠. 그리고 지금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념들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수급. 이 수급이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이란, 과연 수급이 뭘까요? 네. 수급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의를 해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수급이라는 건 주요 주체들, 즉 그 안에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이라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신, 연기금 또는 금융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주요 주체들의 매수와 매도의 행위를 바로 이제 수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급이라는 건 별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요 주체들 안에서 누가 있다? 외국인, 기관, 투신, 뭐 금융투자, 그 외에 또 다른 수급이 있겠죠. 그런 주체들의 매수와 매도를 바로 수급이라고 한다. 네.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급 분석이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와 있죠. 관심을 받지 못한 기업의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네.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비유를 해보자면, 연예인들 이제 그 남자 배우들도 있고 여자 배우들도 있고, 그죠? 뭐 가수들도 있을 테고, 이런 이제 배우들도 보면은, 정말 잘생긴 배우들이 또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배우들이 무명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럼 결국은 관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이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잘생긴 배우들도, 네. 그렇지 않은 배우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관심을 받아야 뜰 수 있습니다. 주식도 관심을 받아야 뜰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어찌 보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의 주체가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급이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뒤에 이제 배경에 이제 미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글씨가 딱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선발하는 것과 같다. 자, 밑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아시죠?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자, 발명한 에디슨이 과연 주식을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자, 그냥 명언만 남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주식을 안 했을까요? 주식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이 과거에 주식을 했었는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정말 떼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주식 때문에 망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항상 아시잖아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어떤 명언을 항상 남겨요. 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유명하신 분들은 또 명언을 또 남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식 투자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를 보고 그래서 정말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때 이 전해진 내용들이 중에서 명언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에서 미인을 선발하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미인분들이니까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빨간색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뒤에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딱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정말,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몰라요. 네,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분이 봤을 때는 또 여기 계신 분이 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미의 기준 자체는 사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인
주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섞이기 때문에 제가 이쁘다고 생각해도 다른 분들은 또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인대회에서 우승자가 됩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해야지 우승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에서 미인을 선발하는 것과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식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주식보다는 다른 주식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뭘 사겠습니까? 내가 이뻐 보이는 주식 사겠습니까? 아니겠죠. 모두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살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산다는 개념 자체가 바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급이. 선택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그 주가는 올라가겠죠. 아무리 나 혼자 이쁘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해줘야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에서 미인을 선발하는 것 같다.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도 올라가지 않는다. 당선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야, 인정을 해야 그 미인이 선발이 되는 것처럼 주식 역시도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그죠?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생각을 해야 주식에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을 여기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HTS 프로그램과 병행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주식시장과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방향과 수급. 자,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80% 이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요, 기관 수급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간다. 외국인들이 팔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진다. 자, 코스닥은요, 기관이 사면 지수는 올라간다. 기관이 팔면 지수는 떨어진다. 그럼 다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 수급이 결정됐는데 만약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기관들이 삽니다. 지수가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의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장이에요. 기관들은 팔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종목을 같이 사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제가 이제 이런 걸 비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외국인들이 왜? 보면 우리가 며칠 동안, 예를 들어서 뭐 5일, 6일 뭐 연속적으로 정말 많이 들어온,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종목들을 많이 눈여겨봐요. 꾸준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팔지 않을 거야. 이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1조의 금액을 가지고 어떤 한 종목을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 오랫동안 만약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 그러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1조였는데 이미 한 9천억 정도를 샀어요. 아니, 9,500억 정도 샀습니다. 이 남은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꾸준하게 샀다고 해서 그 종목을 계속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면, 비유를 할 때, 자, 왜 밥상에 밥이 딱 안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다 먹고 나서, 거의 이제 딱 밥풀떼기 그걸 먹으려고 하느냐. 같이, 겸상을 하셔요, 겸상을. 그죠? 우리도 같이 겸상을 하자. 겸상이라는 건 뭡니까? 먹을 때 같이 먹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시점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서 잠깐 봤듯이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수급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수급이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잠깐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제 수급이들이 있어요. 수급이. 빨간색은 바로 외국인이라고 저는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계열의 색깔은 바로 투신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 지표와 겹쳐서 눈금자 없이 겹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수의 흐름이죠.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좀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삽니다.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같이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 때 지수는 같이 떨어집니다. 외국인들이 살 때 지수는 같이 올라가고요. 외국인들이 팔 때 지수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팔 때 떨어지고 살 때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팔 때 떨어지고 살 때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큰 흐름상에서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더 확대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확실하죠. 자, 흐름을 잠깐 보면요. 외국인들이 삽니다. 그러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팝니다.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빨간색 표시, 살 때는 지수가 올라가고 팔 때는 떨어지고, 역시 살 때는 올라가고 팔 때는 떨어집니다. 사니까 올라가고 파니까 떨어지고요. 잠깐 샀었죠, 여기 이 자리에서. 역시 잠깐 동안 지수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파니까 또 꺾이고요. 그 다음에 살 때 다시 올라가고, 팔 때 다시 떨어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자세한 흐름상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기관들이 샀을 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건 안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관들의 지표를 수급을 끌어서 다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파란색이 기관들의 수급이에요. 자, 기관들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들이 막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기관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열심히 떨어지죠. 기관들이 다시 반대로 파니까 지수는 올라옵니다. 이때 역시 기관들이 살 때 지수는 떨어지죠. 그리고 기관들이 파니까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살 때 역시 지수는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올 상반기 정말 큰 상승 랠리가 펼쳐졌을 때 당시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물량들이 다 팔았습니다. 보면은 기관들의 수급과 어찌 보면 반대로 움직여요, 시장은. 우리가 기관들은 수익을 정말 잘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이동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번엔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죠.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기관 쪽의 흐름을 수급을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한번 시켜보죠. 사실 100%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어쩌면 가까이 딱 끌어당겼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밀렸을 때 눌렸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 여기 살짝 사는 흐름. 자,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나갈 때 이 시점에서 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기 시작하니까 지수는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파니까 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 때 지수는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사니까 지수는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는 시점에서 당연히 지수는 떨어집니다. 사니까 올라가고 팔 때 또 떨어지고 살 때 다 같이 올라가죠.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기관 쪽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좀 잘못된 그런 성향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관들은 펀드 매니저라고 흔히 부르는 그 사람들은 보통 계약 관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계약직이라고 보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펀드의 성과, 그 운영을 분기마다 계속해서 책정을 하고 그 수익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분기마다
수익이 좋아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분기에,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하죠. 분기에 포트폴리오에 다 많이 담아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현상. 그래서 수익을 좋게 만드는 현상. 그리고 다른 펀드 매니저보다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형주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중소형주 단타,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서 먹는,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수익률 게임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보통 발생이 돼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그 안에서 기관들의 힘이 센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업종에서 매수를 하는가 또는 매도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종목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업종. 중요한 건 업종이죠. 그죠?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IT 업종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IT 안에 이제 기업들이 100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IT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막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90개 종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개의 기업 중에서 이 90개, 올라가는 90개의 종목을 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10개, 빠지는 10개를 살 확률이 더 높을까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사면 맨날 빠지던데, 그래서 나는 10개의 종목에 투자할 확률이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주관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당연히 올라가는 90개의 종목을 안에서 제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역시 주식은 확률이에요. 확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업종에 매수를 하는지, 만약에 매수하는 업종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매수하는 업종의 안에서 같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부 막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보고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100개의 기업이 있다면 이 중에 90개는 떨어지고 있고 10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90개의 그 종목을 잡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10개의 종목을 잡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전자겠죠. 떨어지는 90개의 종목을 잡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은 확률 게임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또 이런 일년 하나 이제 확률 게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먼저 보기부터 드릴게요. 1번 25%, 2번 희한하죠. 먼저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니까. 자, 2번은 50%, 자 3번은 100%, 4번은 25%입니다. 이게 보기 문항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드릴게요. 자, 이 4개 그 답안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고를 확률, 그 확률은 몇 번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이 보기 중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고를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원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하는 순간, 방송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정말 희한하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이 보기 사지선다죠? 이 4가지 문항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답을 고를 확률. 자, 첫 번째. 분명히 4가지 중에서 답이 있을 겁니다.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4분의 1을 확률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바로 25%가 될 겁니다. 그쵸? 자, 답을 보니까 첫 번째, 25%, 그러면 1번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보니까 4번이 또 25%에 똑같습니다. 자, 1번일까요? 4번일까요?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쵸? 정답은 이겁니다. 1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은. 그죠? 1번이 아니라면 4번이겠죠. 또는 4번이 아니라면 1번일 겁니다, 답은. 결국 확률은 둘 중에 하나, 2분의 1. 그래서 50%가 정답이에요. 좀 엉뚱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또 일리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주식은 이런 확률이다. 네, 확률 게임이다. 누가 더 확률상으로 더 유리한 고지에 서느냐에 따라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절대 주식 투자에서는요,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 노. 이건 어느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주식 투자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또 어떤 역발상 투자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노라고 하는데 예스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를 사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난 이때 예스 난 사야지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조선주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한번 상담을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업종은 어떻게 시켜라? 어떻게 해라? 바로 배제해라. 네, 배제시키는 겁니다. 매도가 나오는 거. 자, 그럼 앞으로 돌출된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의 경우에는요, 이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장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이 외국인이든지 아니면 기관이든지 여러분들보다 분명히 정보력은 강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매도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돌출될 수 있는 업황에 대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매도하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불황 소식 또는 동종 업종 안에서 어떤 기업이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같이 그러면 이 기업도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실적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물량을 빼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나와서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됐을 때 이거 최근에 있었잖아요. 자동차 업종 TPP 협상되고 나서 가장 큰 피해주라고 부각됐던 업종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동차.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막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거 역시 갑자기 매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뉴스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업별 메인 수급을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기업별 메인 수급을 파악해야 된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동시에 기관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 이런데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누구 힘이 더 세다는 겁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의 수급의 주체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가 더 강한 겁니다. 수급의 힘이. 그러면 이 기업의 메인 수급은 바로 외국인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뭐 다른 수급 주체들이 막 삽니다. 그럼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 파는 이상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기업은. 반대로 기관하고 투신이 막 팔아요. 저거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외국인들 수급을 보고서 사는 겁니다. 기업마다 메인 수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동시에 기관들이 매도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힘이 더 세다는 겁니까? 매수의 힘이 더 세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도의 힘이 더 세다는 겁니까? 바로 매도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매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업의 메인 수급은 바로 외국인이 아니고 일단은 기관이다. 그럼 반대로 이 기업은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기관이 산다면 같이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메인 수급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분명히 외국인들을 많이 사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정말 안 올라가서 정말 고민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 메인 수급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자, 반대로 외국인들이 막 팔아요.
이 기업 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나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는데?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는 누구다? 바로 기관이에요. 그럼 기관이 사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사주면 정말 많이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기관들이 버티고 있는 한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수급 주체는 바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더라도 메인 수급인 투신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결국 하락하게 된다. 여기서 투신이라는 수급이 하나 더 삐져나왔습니다. 그렇죠? 수급 앞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투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수급은 여러 가지 수급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인 수급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종과 수급, 그 다음에 기업과 수급, 이 내용에 대해서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오늘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1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은 181억 원 정도를 매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누가 샀습니까? 개인은, 이건 기억하세요. 개인은요,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읽고 넘어갈 뻔했네요. 딱 보니까 나오는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외국인과 기관이 몇천억을 팔았는데, 다행히도 개인이 얼마만큼 받아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선방을 해줄 수 있었다. 이런 기사 글들을 저는 가끔씩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개인을 수급의 주체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은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가창이라고 생각하세요. 혹가창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쪽이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하는 거죠.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매도. 그 다음 밑에는 뭡니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 개인의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의 경우에.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해요.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10,000원에 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얼마에 사고 싶다? 저는 9,500원에 사고 싶어요. 또는 저는 9,000원에 사고 싶어요. 저는 8,000원에 사고 싶습니다. 현재가보다 분명히 낮아요. 사고자 하는 가격이. 분명히 낮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현재 가격에 사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밑에 그냥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물량들을 매수를 걸어 놓고 점심 식사로 갔어요. 식사를 정말 맛있게 하고 딱 왔는데, 화면에 딱 뜨는 거죠. 체결되었습니다. 네, 화면에 딱 뜬 겁니다. 딱 보니까 내가 지금 9,000원에 걸어놨는데 주식이 체결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까요? 체결됐어. 기뻐할까요? 아니죠. 왜? 주가가 9,000원을 더 밑으로 깨고 한 7,000원에 가 있습니다. 주가가 7,000원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9,000원에 샀어요. 왜?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숨을 쉬겠죠. 내가 밥 한 끼 먹어서 이렇게 큰 돈을 날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지는 거 보고서 더 낮은 가격에 계속 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결국은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난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으니까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누가 잡아먹었습니까? 이 물량.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팔고 나서도 후회하죠. 그래서 개인은 절대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업종 보도록 하죠. 자, 업종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 금융투자 쪽에 매수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사는 종목을? 금융투자가 사는 쪽의 종목을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종을 한번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업종에서 잠깐 보게 된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 안에서
종목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수매수한 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이 동반수매수 들어갔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도 같이 동반수매수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주식을 산다, 투자했다, 아침에. 그럼 어떤 업종을 사야 됩니까? 바로 운송장비업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통업도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이쪽이죠. 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금융투자까지 같이 매수 들어왔어요. 거기다 뭐 보험투신 같이 들어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운송장비, 유통업, 이 안에서 종목을 아침에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같이 건설업종,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럼 이때 같이 삽니까? 아침에 샀어요. 건설업종 밀어내네? 사고 나서 손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거. 이건 장중에도 잡힙니다, 이 수급은.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 업종에서 일단 선택을 한다. 업종을 선택할 때.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지금,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딱 넘겨서 보니까, 지금 가장, 동반수매수가 들어오는 그 업종을 보니까, 비금속 쪽에 동반수매수가 일단 들어오는데, 매수 강도는 좀 작죠? 하지만 매수 강도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쪽을 보니까, 방송 서비스가 좀 강하네요. 그럼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같이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그쪽에서는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 제약주, 지금 중소제약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였습니다. 오늘 최소한 오늘은 제약주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오늘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수급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장 쪽에서 운송 장비 빼고 유통업종 한번 보죠. 이쪽에서 동반수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펼친 다음에 코스피 지수 안에서 운송 장비, 유통업종을 딱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봐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만큼 뭐가?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이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정말 많죠. 그죠? 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바로 유통업종.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으로 보니까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온 쪽. 오늘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럼 반도체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반도체 쪽으로, 코스닥, 반도체를 밑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보이시죠?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에요. 거기다가 보니까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쪽 안에서, 업종 안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내용을 또 한 가지 할 텐데요. 바로 수급에 대한 특징이에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요. 외국인들의 투자 대상은요.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바로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합니다. 바로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누구죠? 바로 워런 버핏. 네, 가치 투자. 네,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모든 외국인들이 다 워런 버핏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급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투자 대상을 보통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관들은요. 바로 저평가된 종목들보다는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분기마다 실적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어떤 모멘텀, 이런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어요.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사고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삽니다. 보통. 자, 그리고 기관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외국인들이 건드는 종목들은. 자, 그리고 투자의 지속성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수급이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기관들은 일정 기간,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가의 등락폭을 보게 되면 주가가 매수했을 때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완만하게 꾸준하게 천천히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만한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확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지녔는지. 내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라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을 같이 사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정말 빠른 게 좋아. 하지만 리스크를 품고라도 나는 빠른 수익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겠죠. 자, 이에 대한 화면을 잠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외국인 수급의 특징. 자, 외국인들 보세요. 수급입니다. 계속 삽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요. 1년 정도를 사죠. 1년 정도를. 1년 정도를 사면서 많이 올렸습니까? 천천히 올렸습니다. 천천히. 그죠? 천천히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 수급의 특징을 보니까 기관들 파란색이죠. 기관들 수급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샀다가 샀다가 이렇게 샀다가 주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크게 올리죠. 그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하락폭도 크다는 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관들의 수급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관 투신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결이 되겠네요. 자, 이 기업의 주요 수급 추세를 보는 거예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들은 팔아요. 외국인들이 주요 수급입니까? 아니죠. 기관하고 투신은 삽니다. 이 기업의 주요 수급 주체는 바로 기관과 투신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수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두시고 이 실전에 적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급에 있어서는 이 내용들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투자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고지를 해드리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제가 장 마감 이후입니다. 장 마감 이후 장 끝나고 나서 3시부터 4시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미치겠다. 정말 나 혼자는 정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또는 퍼즐 이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경제TV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퍼즐 이론 벌써 8강까지 다 마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9강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